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절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죄 지은 쪽이 나라면 난처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 반대라면 아주 통쾌한 순간이 될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예기치 않은 그 만남으로 인해 저는 결혼식 날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2년 넘게 만나온 사람과 결혼식 당일에 헤어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부모의 원수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걸요. 게다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랑에 대해 믿음이 깨져버린 터라 파혼 결정이 생각보다 쉬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요식업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두 분이 의상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이모 말로는 의상실이 꽤 잘 됐었다나 봐요. 단골 손님 중에는 기업 사장님 부인들도 많았고 당시에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꽤 있었대요. 그래서 의상실 한쪽 벽에는 단골 연예인들 사인을 붙여놓았는데 손님들 중에 간혹 사인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모가 그걸 감시하기도 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대 입구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의상실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모여들었고 그 덕에 명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시 복장학원에 다니던 이모도 의상실에 나와 일손을 돕고 있었죠. 아직은 수습 직원이라 허드렛 일을 주로 하곤 했는데 엄마 말로는 그마저도 잘 못해서 결국엔 수습 직원을 하나 더 고용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의상실에 들어오게 된 직원은 이모랑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이었는데 이름부터가 요상한 사람이었어요. 걔 이름이 소피아였어. 진짜 이름은 아니고 걔가 하도 소피아 로렌을 좋아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더라고. 그런데 걔 본명이 뭔지 아니? 방귀자야, 방귀자. 그런 이름이 어디 가서 이름 대기도 창피했겠지. 그래서 고년이 방귀자라고 부르면 죽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랬다니까. 소피아 이렇게 불러야 그때서야 새침하게 왜? 이러고 대답했다니까. 아주 웃기는 애였지. 이모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하지만 이내 정색을 하고는 그러셨죠. 요 싸가지 없는 년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친년이 어디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나 보자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깔깔대던 이모가 이렇게 180도 다른 반응을 하는 건 그 소피아라는 사람 때문에 저희 가정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제 위로는 저보다 12살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소피아라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년이 그 돈만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우리 종민이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아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여도 시원찮을 년이야. 이제서야 말이지만 내가 그년을 네 엄마한테 소개한 채로 지금도 종민이 얘기만 나오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잖니. 그런 도둑년인 줄 알았다면 절대 네 엄마 가게에 소개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저희 이모와 달리 눈치도 빠르고 일머리도 있었던 소피아는 금세 저희 엄마의 총애를 받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고객 관리는 물론 은행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대요. 이모 말로는 저희 엄마가 동생인 자신보다도 더 소피아를 챙겼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로 믿고 지냈는지 알만했죠. 하지만 늘 내 발등을 찍는 건 믿는 도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친동생보다 더 아꼈던 소피아는 저희 부모님 눈을 피해 고객들한테 받은 돈을 빼돌리곤 장부의 외상으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공금 횡령을 해왔고 그게 탄로날 상황에 이르자 거래처에 줘야 할 대금을 빼돌려 통장에 있던 돈과 함께 모두 들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당장 원단이며 부자재를 대주는 업체에 보내야 할 대금이며
가게 월세며 직원 월급, 거기다 우리 집 생활비로 써야 할 돈까지 깡그리 사라지자 부모님은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급전을 구해 급한 불부터 끄고 외상값을 받아 후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됐던 거예요. 애초에 외상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모두 소피아가 공금 횡령을 위해 가짜로 기입해둔 장부였거든요. 잘 나가던 의상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때 저희 오빠가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는데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였죠. 아빠는 어떻게든 수술비를 구해보겠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이미 의상실이 망했다는 소문이 다 퍼져서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안 좋아진 오빠는 결국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집도 절도 다 잃고 생떼 같은 자식까지 잃은 부모님은 함께 사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셨던가 봐요. 생활고야 어쩔 수 없었지만 서로를 볼 때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떠오르는 건 참기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하고 두 분이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때 갔던 곳이 강원도 어느 바닷가 마을이었던가 봐요. 항구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더래요. 날씨 탓인지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랬는지 가게에는 손님도 하나 없고 메뉴판도 따로 없어서 엄마는 순간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그런 생각을 읽으셨는지 대뜸 이러시더래요. 어차피 나가봐야 오늘 같은 날엔 근처에 문 연 식당도 없어. 보아하니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얼굴인데 그냥 앉아. 그러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찬을 낼 준비를 하셨다네요. 결국 자리에 앉게 된 부모님은 두리번거리며 메뉴판을 찾았는데 뭐 찾아? 네, 메뉴판이 없어서요. 메뉴판은 무슨? 여긴 그날 들어오는 생선에 따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먹고 죽진 않으니까 주는 대로 먹어. 다소 투박한 할머니 말투에 저희 부모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확 풍기더니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아들을 그렇게 보낸 이후 제대로 뭘 삼키지도 못했던 부모님은 갑자기 몰아치는 허기에 스스로도 놀랐다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할머니는 쟁반에 밥과 몇 가지 반찬을 들고 나오셨는데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밑반찬만으로도 밥 한 공기는 비울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잠시 뒤 할머니께서 찌그러진 냄비채로 들고 나오신 가자미 조림을 맛보고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강원도라 그런가 감자를 바닥에 깔고 조린 가자미는 값비싼 생선보다 훨씬 맛이 있었거든요. 식욕을 잃었던 부모님은 그날 밥을 2공기나 드셨고 그렇게 싹싹 비운 밥그릇과 반찬그릇, 조림 냄비를 보고는 웃음이 나더래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 전재산도 다 잃은 처지라서 이제는 살아갈 의미마저 꺾인 상태였는데 그깟 가자미 조림이 뭐라고 속으로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가게 한켠에 놓인 난로에서 연신 하얀 김을 뿜어대던 주전자를 들고 오신 주인 할머니는 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시며 그러셨대요. 배가 차니까 이제 좀 살겠지? 젊은 사람들이 우거지상을 해가지고는 이 늙은이보다 더 세상 살기 싫은 표정을 하면 어떡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내 모르지만 그래도 배를 채우고 나면 다 잊혀지는 게 세상 일이야. 힘들수록 배는 골리면 안 돼. 허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인 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 사정을 알고 하신 말씀은 아니셨겠지만 부모님은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으셨고 다시 해보자는 생각을 하셨대요. 할머니 말씀대로 두 분은 아직 젊고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두려울 게 뭐 있겠냐 싶으셨던 거죠. 그날의 인연으로 저희 부모님은 그 바닷가 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 되셨어요. 주인 할머니 댁 문간방을 얻어 살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 할머니 식당은 주변 맛집으로 유명했던가 봐요.
그날은 날씨 때문에 고깃배가 뜨지 못하는 날이라서 손님이 없었던 거지. 평소에는 밥 시간대면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붐비는 식당이었거든요. 서울이나 각지에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상당했어요. 그 바람에 주인 할머니 혼자 가게를 꾸려 나가시는 게 힘드셔서 단골들은 밥이며 반찬을 스스로 퍼다 먹곤 했다더군요. 딱히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던 부모님은 할머니 권유로 가게 일을 돕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는 주인 할머니한테 생선조림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근처 어시장에서 생선 배달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5년 가까이 할머니의 가게 일을 돕던 부모님은 연로하신 할머니를 대신해 가게를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자식도 바다에서 잃었던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자식 삼아 살게 되셨고, 세상 어느 곳에도 비빌 곳 없던 저희 부모님은 팔자에 없던 엄마를 얻게 된 거였죠. 남편이랑 자식을 묻은 이 바다를 떠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나 몰라. 나도 따라가려고 바다에 뛰어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사람 목숨이 질기긴 하더라고. 번번이 살아나 70이 넘은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으니 말이야.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떠나보낸 자식만 가슴에 끼고 살지 말고 둘 다 아직 젊으니 자식 낳아서 새로 정주고 살아.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의 인연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 덕분이었을까요? 그 집에 살면서 저도 태어나게 됐으니 말이에요. 3.2kg가 넘는 우량아였어요. 할머니께선 어디 한 군데 모난 곳 없이 둥글둥글하고 부글부글한 저를 보시고는 그러셨대요. 이놈이 복덩이네. 얼굴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있잖아. 복덩이네. 복덩이야. 할머니 말씀 덕분이었을까요? 제가 태어나고부터 저희 집은 나날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모 TV 프로에서 저희 가게가 있던 항구에 촬영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 가게에 당시 유명했던 연예인이 찾아왔었는데, 그걸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저 아름아름 찾아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소개되는 바람에 엄청난 인파가 찾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람에 가게까지 확장하고 직원까지 쓰면서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더 바빠진 부모님 대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던 이모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저는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집에서 밥축 내는 늙은이로 사느니 손녀딸 돌보며 사는 게 훨씬 낫지. 뭘 그래?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애까지 보시게 해요? 무슨 소리야. 내 다리 아픈 게 하루 이틀 일이야. 어릴 때 소아마비로 절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다리로 멀쩡히 살아왔어. 식당 일 하던 거에 비하면 애 보는 건 일도 아니지. 게다가 이렇게 순둥이인데 뭐가 문제야? 무구오고 우리 유민이도 할미가 좋아? 요 녀석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그러니 잠만 말고 애는 나한테 맡기고 두 사람은 가게 일이나 신경 써. 내 가게 홀라당 말아먹지 말고. 70이 넘은 할머니는 그렇게 저를 돌봐주셨고, 덕분에 부모님은 가게 일에 열중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 손에 자란 영양 때문일까요? 저는 어릴 때도 소세지보다 된장국에 밥 말아먹는 걸 더 좋아했고, 지금도 피자나 파스타보다 한식을 더 선호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애늙은이 같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살았고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제 식성이 할머니랑 똑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친손주처럼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던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그저 늘 제게 따뜻하고 포근했던 분이라는 것과 할머니 냄새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죠.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한 부모님 식당은 이후 유동 인구수가 많은 곳으로 이전을 하셨어요. 근처에 비슷한 품목의 식당들이 늘어나서 근처가 아예 생선 조림 골목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그 덕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더 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번화했던 명동에서 의상실을 하며 사셨던 부모님은 제2의 인생을 요식업을 하며 살게 되었어요. 손을 이용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건 다를 바가 없었지만 확실히 외모는 전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예전에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보시고는 너무 편해서 못 알아볼 정도라고 하니 말이에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직업에 따라 확실히 사람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외형도 달라지기는 하는가 봐요. 그리고 변하는 건 사람의 외형뿐만이 아니었어요. 기후변화에 따라 근처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변하면서 부모님 식당의 주력 메뉴도 달라졌거든요. 그럼에도 오래전 할머니 손맛을 그리워하는 연세 지긋한 손님들은 다른 메뉴는 거들떠도 안 보시고 자리에 앉자마자 가자미 조림을 시키세요. 저도 우리 가게 메뉴 중 가자미 조림을 제일 좋아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단순한 생선 조림인데도 저희 가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올라가서 살게 됐을 때 그 가자미 조림이 그리워서 많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저는 20살 나이에 자취를 시작했어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기는 했지만 선착순에 밀려 탈락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실 때 제 원룸에서 함께 지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엄마의 가자미 조림이 그리울 때 어설프게나마 제가 재료를 사다가 해먹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던 곳에서 살다가 사방이 건물로 막힌 답답한 서울에서 살려니 처음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친구를 따라 한강에 가게 됐는데 비록 바다는 아니지만 드넓게 펼쳐진 강물을 보니 그제야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빌딩 숲에 적응하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동안 저희 20대는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지나고 보면 간단히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살아내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고 그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도 많았어요. 비록 부모님 도움으로 학비를 내고 원룸 월세도 감당하고 살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밥 한 끼도 다 돈이라는 거였어요. 부모님 그늘 아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수도 돈, 라면을 끓일 때 당연히 넣었던 계란도 돈이고 쓰레기를 버리는 봉지 하나도 돈이었어요. 정말이지 숨쉬는 것 빼고 다 돈이 들어가는 통에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손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고마움을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동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봐야 세상 사는 어려움도 알고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사이 저는 여러 번의 연애와 이별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상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 상대는 저와 일적으로 만난 재미교포였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우연히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급진전되었어요. 함께 일을 할 때만 해도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국 지사로 오게 되면서 한국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제가 따라다니며 도와주다 보니 자연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거예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는 걸 밝혔으니 편의상 얘랑이라고 표기할게요. 얘랑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바람에 더는 한국에서 살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 소개로 투자를 했던 지인들이며 친인척들까지 피해를 입는 바람에 한국을 뜰 수밖에 없었거든. 마침 아빠 지인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게 됐지만
솔직히 가보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어린 내 눈에도 그랬는데 부모님 심정은 어떠셨겠어? 참 고생이 많으셨지. 예랑과 부모님은 그곳에서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뻔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천대받는 일들이었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국과는 달리 워낙 물가가 높아서 형편은 한국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덜 힘들었다더군요. 거기다 말이 안 통하니까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일처리를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했고요. 그렇다 보니 예랑의 부모님은 다툼이 잦아졌고 시간이 흘러도 이미 벌어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랑의 중학생 시절 두 분은 이혼을 하셨대요. 당시 어머님은 청소업체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비자 문제 때문에 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아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늘 위태로웠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예랑은 새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집에서 먼 지역으로 갔던 것도 새아빠와 떨어져 살고 싶어서 그랬대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예랑은 어떻게든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유명 기업에서 인턴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나 봐요. 덕분에 졸업하고 바로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엔 잘된 일이었지만요. 한국 지사의 발령을 받은 것도 사실은 자진 지원한 거였어요. 일단 발령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고 여건이 맞으면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으로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됐고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자 슬슬 한국 기업으로 이직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저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살 생각은 없어서 예랑이 한국에 정착해 살겠다는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가로막더라고요. 뭐?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자고?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네 친척들도 다들 한국에 계실 텐데 굳이 미국에서 할 필요가 있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대신 결혼식 비용은 우리 엄마가 대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미국에서 하자. 혹시 부모님이 한국에 못 오시는 이유라도 있어? 아, 진짜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 결혼식만 미국에서 하자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들어줘? 어차피 결혼하면 한국에서 살 텐데 결혼식만이라도 우리 부모님 편의를 좀 봐드리면 안 되냐고.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결혼식은 미국에서 해야 한다는 예랑의 말에 저도 감정이 앞서서 말다툼을 좀 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예랑과 있었던 일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 그럼 미국에서 하지 뭐. 네 이모도 미국에 있으니까 간 김에 오랜만에 내 동생 얼굴도 보고 오면 좋지. 결혼식이야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그게 뭐 중요하니?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쪽 부모님이 한국에 못 오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럼 결혼식에 내 친구들도 못 오고 친척들도 못 오는 건데 굳이 왜 미국까지 가서 해야 하냐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한국에 못 오시는 이유가 있다면 나한테만이라도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미국에서 해야 한다고 우기니까 나도 감정이 상한 거고. 아, 진짜 결혼 한 번 하기 정말 힘드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한국에 못 오시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답답하고 예랑한테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의 양보로 결혼식은 미국에서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이 한국에 못 오시는 이유로 결혼 전에 상견례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식을 올리는 거라서 사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웨딩 촬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컨택해 결혼 전에 웨딩 촬영을 하는 정도랑 미국행 항공권을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의 전부였어요. 신혼집 문제도 얘랑이 살고 있는 월세 빌라가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얘랑 집에 몸만 들어가 살기로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때 집을 구하기로 했거든요.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없이 어중간하게 일이 진행되다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결혼식을 앞두고도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주변에서는 시댁이 미국에 있어서 좋겠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시댁에 자주 안 가도 되고 제사나 명절이니 챙길 필요도 없고 완전 땡 잡은 거지. 게다가 시댁이 미국이니까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면 되잖아. 아, 나도 교포랑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난 우리 시어머니가 툭 하면 반찬 싸들고 집에 찾아오시는 통에 미치겠다니까. 당신 아들도 안 먹는 반찬을 가져오시는 통에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이라고. 그걸 또 버리면 기껏 만들어다 줬다니 버린다고 난리고 먹자니 나도 남편도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넌 정말 복받은 거야. 제 사정을 들은 친구는 오히려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며 되려 제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야, 그럼 결혼식장이랑 드레스, 필요한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당장 드레스를 어떤 걸 입게 될지도 모르고 예식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나 아는 게 없는데. 글쎄,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우리 엄마도 의상 쪽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자기보다 드레스는 더 잘 고르시니까 걱정 말라고. 그리고 결혼식 전에 업체에 가서 입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미국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 까짓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우리 너무 형식적인 거에 치중하지 말자. 얘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만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이걸 미국식 사고와 한국식 사고의 차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걱정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간 저는 부모님을 이모 댁에 모셔다 드리고 얘랑과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영어 실력이 그리 특출난 게 아니라서 예비 시아버지와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나눌 수 있었어요. 대신 예비 시어머니와는 한국어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어머님은 연세에 비해 꽤 세련된 분이셨는데 은연중에 은근히 한국을 깔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말끝마다 내가 한국에 살 때는 이라는 말로 25, 6년 전의 한국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미국과 비교를 하셨거든요. 솔직히 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저를 황당하게 했던 건 웨딩드레스였어요. 우리 미니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의상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 그래서 내 결혼식 드레스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입었단다. 한국을 떠나오면서도 내가 이 드레스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고 간직했어. 내 며느리가 될 아이한테 내 손으로 입혀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외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입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얘랑의 표정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마치 이런 상황이 너무 감동스럽다는 듯이 흐뭇하게 자기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제가 그 드레스를 안 입겠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드레스를 입었는데 세상에 저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차이나 카레에
어깨에 심하게 셔링이 잡혀서 마치 핸드볼 공만한 풍선 2개를 어깨에 얹어 놓은 것 같은 데다 원단 부분 탈색이 돼서 개가 오줌을 싼 것처럼 얼룩덜룩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린다. 30년도 훨씬 지난 드레스인데도 요즘 나오는 드레스에 비해 하나도 손색이 없는 거 봐. 너도 마음에 들지? 저는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무척이나 기뻐하는 어머님한테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어서 애둘러서 제 뜻을 전했어요. 어머님이 입으시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는 좀 감당하기 힘들지만요. 그건 당연하지. 내가 옷발이 좀 잘 받는 스타일이거든. 그래도 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나만 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거 입었을 때만 해도 허리가 23인치였거든. 너는 한 25, 26 정도 되니? 네가 허리에 살집이 있어서 조금 손을 보긴 해야겠는데 그거야 뭐 여기만 살짝 터서 꿰매면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어. 요즘에 이런 드레스를 어디서 살 수 있겠니? 남들은 결혼식 때 잠깐 렌트해서 입는데 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드레스를 입으니 얼마나 좋아. 넌 시어머니 잘 둔 줄이나 알아. 저기 어머님, 그렇게 귀한 드레스를 저한테 주시게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어머님이 간직하세요. 저는 업체에서 렌트해서 입을게요. 저랑은 잘 안 어울린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싹 달라지는데 순간 그 매서운 눈빛에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시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 바람에 얘랑이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왜? 잘 어울리는데. 우리 엄마가 특별히 생각해서 웨딩드레스를 물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가 있어? 나 솔직히 이번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그러자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그러시더라고요. 됐다. 싫다는 애한테 굳이 그럴 거 없어.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인드가 촌스럽다는 거야. 뭐든 새로 만드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무조건 바꾸려 만든다니까? 인생 최고의 세레모니를 하는 날에 한 집안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라고. 역사와 전통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란 걸 왜 모르나 몰라. 참 나원. 역사고 나발이고 드레스가 어지간해야 입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본인 솜씨가 대단한 줄 아시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 드레스는 정말 꽝이었어요. 달인날이라면 한 번 입고 끝내요. 하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내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이모가 아는 업체를 통해 웨딩드레스를 렌트하게 되었어요. 웨딩드레스 일로 삐진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미국까지 온 걸 알면서도 결혼식 전에 만나자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과 얘랑한테 감정이 안 좋아진 탓에 더는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를 모시고 어머님이 예약해두신 결혼식 장소와 피로연을 하기로 한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곳들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래 산 저희 이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나 세상에 요즘에 누가 이런 데서 결혼식을 해. 얘, 네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장소 바꾼다고 그래. 이모가 책임지고 제대로 준비해 줄 테니까. 아니 남의 집 귀한 딸을 세상에 이런 데서 식을 울리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기껏 미국까지 사람을 불러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식을 치를 생각이었냐고. 진짜 이상한 여자네. 그리고 사돈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먼저 연락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결혼식을 여기서 하는 건데 말이야. 사람이 아주 예도 없어. 이모는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며 인맥을 총동원해 급하게 예식장과 피로연장을 섭외하셨어요. 저와 함께 예식장과 피로연이 있을 식당을 둘러본 얘랑도 이번에는 고집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엉망이었으니까요. 결국 위약금을 무는 조건으로 예약된 식장과 식당은 취소를 했고 이모가 급하게 섭외해준 곳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하객이 양가 부모님과 이모네 가족, 얘랑 친구들 정도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스몰 웨딩이라서 급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미국에 온 순간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모든 일이 꼬여서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해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것도 제 인생을 뒤흔들 엄청나게 큰 문제가요. 결혼식 날이 돼서야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된 양가 부모님은 인사를 나누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낯이 익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지 일단은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뒤늦게 식장에 들어오신 이모가 우리 부모님 건너편에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눈에 불을 켜고 입술을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들고 소리를 치셨어요. 소피야, 너 소피야 맞지?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흠칫 놀란 기색을 보이면서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댔어요. 그러자 그 반응에 더 화가 난 이모가 보란듯이 소리쳤어요. 언니 형부, 쟤 모르겠어? 언니네 의상실 돈 훔쳐 달아난 소피아잖아. 기억 안 나? 소피아. 아니지. 한국 이름으로 방귀자. 귀자잖아 쟤가. 그제야 저희 부모님은 기억이 났는지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눈을 부릅떴어요. 그리고 니네 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모가 얼마나 주변에 소피아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는지 객석에 앉아있던 이모 지인들도 다들 소피아가 누군지 아는 듯 했어요. 이년이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미국에 숨어 살고 있었네? 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방귀자, 너 이년 잘 만났다. 이 도둑년아. 니년이 우리 언니네 돈 훔쳐가는 바람에 우리 언니는 자식까지 잃었는데 니년은 미국에서 잘도 살아있었구나.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이모는 그대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는 예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달려들어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도 이모는 잡은 머리채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벌벌 떨리는 소로 가슴을 쥔 채 울먹였고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애써 화를 삭히고 계셨어요. 결국 그날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미국 경찰서에서는 4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로 시끌벅적해졌어요. 마침 제 결혼식 참석사 왔던 이모 아들이 변호사여서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왜 예비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지 그 이유도 밝혀졌는데 그것 또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한테서 훔친 돈으로 예랑의 친부와 함께 지방에서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더라고요. 한동안 잘 되던 사업 덕분에 돈을 쓸어 담던 예랑의 부모는 돈 욕심에 부동산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나쁜 놈 위에 나쁜 놈이 있다고 되려 사기를 당해서 돈을 홀라당 날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손을 털고 끝냈으면 될 걸. 지인들과 친인척들한테 자신들이 당한 것과 똑같이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렸고 그게 들키게 되자 미국으로 도망친 거였죠. 친인척들은 그런 예랑의 부모를 고소했고 한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한국에 발을 들일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숨긴 채 자식 앞에서 마치 피해자인 척 살았던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모님과 맞닥뜨린 순간 과거의 죄가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소피아가 한국 땅을 떠난 지 30년도 넘었지만 공금횡령과 절도죄는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한국 땅을 벗어난 순간 공소시효가 멈추게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한테 벌인 범죄는 물론 한국을 뜨기 전 사기를 쳤던 지인들과 친척들한테 벌인 사기도 문제가 됐어요. 그 사건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었거든요. 그걸 알게 된 이모는 얘랑 엄마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 우리 언니네 돈만 갚아주면 한국까지 끌고 가진 않을게. 지금 한국에 들어가면 우리 언니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후에 네가 벌인 사기까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그 나이에 빵에 들어가서 콩밥 먹고 살래?
잘 생각해봐. 뭐가 이득일지. 너 머리 잘 굴리잖아. 이모의 설득 아닌 설득에 얘랑 엄마는 저희 부모님께 훔친 돈을 물어주었어요. 화폐의 가치가 달라진 만큼 현재 화폐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돈이라서 그 정도로 타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 결혼은 파토가 났고 그렇게 결혼식 당일에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그렇게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졸지에 이혼녀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 파혼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인생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저희 이모가 동창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얘랑 엄마한테 사기당했던 친인척들을 찾아냈거든요. 어릴 때 한 동네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사람들한테 얘랑 엄마가 사는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바람에 미국까지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일이 커졌거든요. 결국 얘랑의 엄마는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고 그 후엔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는 언제고 현재의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인연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